안녕하세요. 한국에이즐런트 기술부에 근무하는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에이즐런트 기술지원부서에서 맡고 있는 분야는 2G, 3G, LTE까지 이동통신 쪽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지급이 와이어리스 랜, 최근에는 60기가 쪽, Y기그 11AD 이런 쪽, 그리고 GPS, 디지털 방송 등등을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이 주제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 에이즐런트의 기술 스포트가 필요하시면 저나 저희 담당 영업사원 또는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발표의 주제는 LTE Advanced Carrier Aggregation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세미나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에이즐런트나 다른 데서도 많이 했고, 그죠? 저희들이 오늘 이 주제를 준비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새로운 제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스펙트럼 어널라이저에 업계 최초로 5월 1일 날 LTE 어드밴스드 옵션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일단 요즘 저희 개척기 쪽에서 제일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은 LTE 어드밴스드 관련해서 시그널링 쪽으로 이제 단말기 테스트를 하는 시그널링 테스트 셋도 있고, 그리고 넌 시그널링 쪽, 중계기나 기지국 쪽에 관련해서 시그널 제너레이터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를 이용한 넌 시그널링 테스트 쪽으로도 솔루션을 내놓고 있는데, 시그널 제너레이터는 이미 예전부터 LTE 어드밴스드가 나왔었고요. 이제 스펙트럼 어널라이저 쪽에 LTE 어드밴스드가 이번에 나오게 돼서 한 번 더 LTE 어드밴스드에 대한 기술 컨셉도 좀 리뷰를 해드리고, 그리고 LTE 어드밴스드 스펙트럼 장비의 특징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내용을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 내용은 넌 시그널링 쪽으로 다운링크, 업링크 쪽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일단 다운링크 쪽에 베이스 스테이션 이 노드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시작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LTE 어드밴스드의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업계의 어떤 정보들 설명을 좀 드리고, 주 내용은 다운링크 쪽, 이 노드비 쪽에 관련된 송신 쪽, 수신 쪽, 인허 쪽의 에이즐런트 솔루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TE 어드밴스드에 대한 어떤 간단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고자 이 슬라이드를 넣어놨는데요. 일단 슬라이드의 제일 주 내용은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뒤에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LTE와 LTE 어드밴스드의 차이점은 LTE 같은 경우는 3GPP 규격상 릴리즈 8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 릴리즈 8 규격 LTE를 개선하고 약간의 추가적인 또 기술들을 추가한 게 릴리즈 9 기술이 되겠습니다. LTE 어드밴스드라고 하면 릴리즈 10에 나온 기술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릴리즈 11, 릴리즈 12, 이제 워크 아이템까지 지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릴리즈 13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중에 이제 시작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LTE 어드밴스드의 주요 어떤 특징이 뭐냐? LTE 어드밴스드가 지향하는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들이 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마이모가 향상이 됐다고 하는 멀티 안테나 향상된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존 LTE는 다운링크 4x4, 업링크 1x2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LTE 어드밴스드는 다운링크로 8x8, 업링크 4x4. 그래서 여러분들 단말기 같은 경우에 단말기의 케이퍼빌리티에 따라서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카테고리 8이 최고 사양이죠. 그 카테고리 8 단말기의 데이터 레이트가 다운링크 3기가, 업링크 1.5기가가 이론적인 데이터 레이트입니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100메가의 대역과 안테나를 8x8, 4x4를 사용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안테나 마이모 기술이 있고, 이 마이모에 향상되는 부분은 안테나 개수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싱글 유저 마이모, 멀티 유저 마이모의 장점을 살린 다이나믹 스위칭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프리코딩에 관련해서 듀얼 코드북 또는 기존의 커먼 파일럿 채널을 이용했던 걸 데디케이트 파일럿 채널을 추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이모가 계속 향상 중에 있고요. 자, 또 다른 어떤 향상된 그 LTE 어드밴스드의 기술이라고 하면 클러스터 SC FDMA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LTE 같은 경우는 업링크 쪽에 그 멀티플 액세스 방식을 다운링크의 OFDMA가 아닌 싱글 캐리 FDMA 방식을 사용하죠. 이유는 PAPR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부분을 LTE 어드밴스드에서는 클러스터 단위로, 즉 반송파의 주파수 스케줄링을 클러스터 단위로 이렇게 유연하게 함으로써 링크 성능을 개선시키고, 또한 큰 특징은 기존 LTE의 싱글 캐리 FDMA 멀티플 액세스 방식 같은 경우는 단말기가 쏘는 PUCCH 그리고 PUSCH가 올터네이티브하게 하나가 전송되고 또 다른 하나가 따로 전송되고 이런 식이었는데, LTE 어드밴스드에서는 클러스터 방식으로 방송파를 스케줄링 함으로 인해서 컨트롤과 데이터를 동시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클러스터 SC FDMA 방식이고요. 자, 또 다른 LTE 어드밴스드의 기술 중에 하나, 컴포라고 하면은 이제 기지국 간 협력 송수신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기지국 간에 서로 인터피어런스로 동작할 수 있는 부분을 이는 빔을 조절을 해서 서로 간의 간섭을 줄이고 특히나 셀 엣지에서 어떤 데이터 스루풋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컴포 기술입니다. 릴레이라고 하는 기술은 리피트하고 유사하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기존 리피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신호를 그냥 정폭해서 전달하는 개념이라면 릴레이 같은 경우는 에러 코렉션까지 추가해가지고 데이터를 더 전달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종 네트워크. 그 의미는 기존 매크로 셀이 커버하는 영역 내에 어떤 데이터 수요가 많은 지역, 다수의 사용자가 있는 지역에 어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전력 셀을 다시 위치시킬 수가 있죠. 그 저전력 셀이라고 하면 펨토셀, 피코셀, RRH, 릴레이 등등 다양한 저전력 셀들을 설치시킬 수 있는데, 그러한 이기종 네트워크 운영이 이제 LTE 어드밴스드에서 앞으로 계속 사용됨으로 인해서 데이터 효율을 계속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SON이라고 하는 셀프 오가나이징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은 방금 그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스몰 셀들을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한 셀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사업자에 의해서 설치되고 최적화되고 진단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장비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까지 해서 이런 내용들이 LTE 어드밴스드의 주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구현이 돼야만 진정한 고속의 그 LTE 어드밴스드 서비스가 가능한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세미나의 주 내용인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즉 기존의 릴리즈 8, 9에 해당되는
LTE 같은 경우는 캐리어를 하나만 사용합니다. LTE 어드밴스드에서는 그 캐리어를 최대 5개까지, 그 각각의 캐리어를 부를 때 컴포넌트 캐리어라고 해서 CC라고 부르고요. 그 최대 5개까지, 하나의 캐리어가 20메가 대역을 사용했을 때 5개를 사용하게 되면 100메가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방식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한 밴드 내에서 연속적으로, 한 밴드 내에서 불연속적으로, 다른 밴드에서 따로따로 또 사용을 해서 쓰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LTE 어드밴스드를 이미 서비스를 다 받고 있는데, 그 마켓의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물론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마케팅도 굉장히 열띠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마케팅을 보게 되면 새로운 이런 스펙이나 책에 있는 내용하고는 틀린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예를 들어서 LTE라는 말이 일단 나온 다음에 광대역 LTE, 그리고 LTE 어드밴스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광대역 LTE 어드밴스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등등 이런 용어들이 마케팅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들이 LTE를 서비스를 했을 때 처음 사용한 대역은 10메가죠. 그죠? 다운링크 10메가, 업링크 10메가. 그래서 데이터를 75Mbps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광대역 LTE라고 하는 것은 20메가, LTE 캐리어 하나가 쓸 수 있는 최대 대역 20메가를 쓰는 것을 마케팅적으로는 광대역 LT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광대역 LTE 같은 경우는 이제 20메가 대역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데이터를 150Mbps까지 전송할 수 있는 게 광대역 LTE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TE 어드밴스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로 다른 밴드에서 10메가, 10메가씩 이용해가지고 합쳐서 20메가, 즉 데이터 레이트 150Mbps를 서비스하고 있는 게 LTE 어드밴스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관련돼서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사업자들이 준비 중인 광대역 LTE 어드밴스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밴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광대역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LTE 어드밴스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같은 경우는 20메가와 또 다른 또 다른 캐리어에 10메가를 써서 총 30메가 대역으로 225Mbps를 전송하는 기술을 이야기를 하고요. 3캐리어 LTE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는 3개의 캐리어를 가지고 하나는 20, 하나는 10, 또 하나는 10 해서 3개의 캐리어를 이용한 3밴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으로 총 40메가 대역으로 300Mbps를 서비스를 하는 것을 3밴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광대역 LTE 어드밴스드 CA나 3밴드 CA나 이게 지금 아직까지 서비스는 안 되고 있죠. 이제 사업자들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서비스를 이제 하겠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단말기가 없습니다. 지금 LTE 어드밴스드 단말기의 카테고리는 4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카테고리 4의 사양은 채널 대역 폭이 20메가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트도 150Mbps까지 다운링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4라는 단말기 자체로는 그런 광대역 LTE 어드밴스드 CA를 서비스를 할 수가 없고 3밴드 CA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준비 중이신 카테고리 6 단말기가 나오게 되면, 카테고리 6 단말기 같은 경우는 대역폭 40메가에 다운링크 300메가까지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6 단말기가 이제 지금 올해 중에 나와서 사업자들 쪽에서 서비스가 될 예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그 30메가, 다운링크 30메가 강대역 LTE 어드밴스드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서 3캐리어 LTE 어드밴스드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3캐리어 LTE 어드밴스드의 또 하나의 어떤 고려사항은 지금 3GPP 스펙 자체가 릴리저 11에 보면은 3밴드를 사용하는 CA에 대한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릴리즈 12에서 그 표준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국내 3사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달 3GPP란 그 62차 회의에 3밴드 CA를 표준 제안을 했고, 지금 다음 달인 6월 달에 란 64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고 9월 달에 최종 스펙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파수 대역 할당이 적기 때문에 이제 3밴드 CA로 가서 40메가라고 하는 다운링크 대역폭으로 300Mbps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의 그 T모바일과 오렌지가 합쳐진 이 사업자 같은 경우나 홍콩의 CSL, 그리고 또 쿠웨이트의 자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20메가, 20메가, 2캐리어의 40메가 대역폭으로 300메가 데이터 레이트 서비스를 올해 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TE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 결과적으로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핵심 기술로 지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전 세계 사업자들이나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캐리어를 몇 개를 쓰느냐, 그리고 대역폭을 얼마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레이트가 계속 변화하면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향후 1, 2년 안에는 거의 300메가 LTE 어드밴스드가 계속 서비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지금 릴리저 11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사업자가 1번, 5번, 3번, 5번, 3번, 8번을 이용해서 LTE 어드밴스드 CA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릴리저 12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5번, 7번이 추가가 돼서 이제 LG U+ 같은 경우는 3밴드 CA를 준비를 중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3번,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2.1기가 대역이 추가될 예정이고, 3번,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번을 추가하느냐 아니면 26번 밴드를 추가하느냐, 두 가지는 다 3GPP에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3밴드 CA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LTE 어드밴스드를 이제 하실 때, 특히 기주국 쪽에 시험을 하실 때 이러한 새로운 그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LTE 어드밴스드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을 사용했을 때 기존에 없던 애그리게이티드 채널 밴드위스, 즉 로우 엣지 쪽부터 하이 엣지 쪽까지의 대역폭을 부르는 용어로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렇게 넌 컨티규어스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버 블록이라고 하는 용어가 새로 나오고, 서버 블록 밴드위스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서버 블록 갭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미리 한번 보셔야만 스펙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점적으로 에즐런트의 LTE 어드밴스드 솔루션을 이용해서 기주국 쪽 시험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송신 쪽, 수신 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TE 어드밴스드의 주요 특징은 기존에 LTE부터 있었던 최대 20메가 대역, 1.4메가부터 20메가 대역 폭까지 쓰는 6개의 채널 밴드위스가 있고, BPSK부터 제도포 추 시퀀스라고 하는 다양한 모듈레이션이 있고, OFDM 방식, FDD, TDD, 마이모, 이러한 굉장히 과제들이 시험하는 데 있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LTE 어드밴스드로 오게 되면 새로운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20메가 이상을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
불연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새로 추가적으로 테스트해야 될 항목들, UACLR, SEM 항목들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려 사항들이 있게 되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기지국 파트에서 추가된 LT 어드밴스드 항목이 뭐냐? 기존 LT 항목에다가 타임 얼라이먼트 해라. 기존 얼라이먼트는 다이버시티나 MIMO에서도 측정을 하지만 LT 어드밴스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CA 상황에서는 캐리어 간의 타임 얼라이먼트가 제대로 요구 조건에 만족하는지 보는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큐뮬리티브 ACLR, 큐뮬리티브 마스크라고 하는 항목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에즐런트에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솔루션의 피처는 현재 LTE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서 1.4메가부터 20메가, BPSK부터 카작 시퀀스, 그리고 하나의 옵션으로 업링크, 다운링크 분석 다 가능하고, 그리고 트랜스포터 채널 디코딩까지, 그리고 칼라 코딩으로 다양한 모듈레이션 분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번 5월 1일 날 새로 나왔다라고 하는 제품이 스펙트럼 어널라이저의 N9080B라고 하는 LTE 어드밴스드 옵션입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는 다운링크, 업링크 양쪽에 대해서 최대 5개의 컴포넌트 캐리어를 분석할 수 있고, 스펙에 추가됐다고 하는 Cumulative ACLR, SEM, 그리고 아까 LTE 어드밴스드 업링크의 클러스터 SC, FDMA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 스펙트럼의 LTE 어드밴스드 옵션의 화면인데요. 최대 5개의 캐리어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기본적인 셋업부터 보시게 되면 일단 5개의 컴포넌트 캐리어를 입력을 해서 각각의 캐리어가 어떻게 옵셋을 가지고 있는지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각각의 캐리어별로 해서 그 밴드위스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른 밴드위스에 대한 어떤 RB 개수라든지 채널 인테그레이션 밴드위스 이런 설정들을 개별적으로 다 하실 수가 있고, 그럼 측정을 어떤 측정 항목들을 지원하느냐? 일단 LTE 어드밴스드 관련해서 기존 채널 파워부터 EVM까지 이런 항목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신호를 LTE 어드밴스드 CA를 관찰하고 싶다, 모니터링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모니터 스펙트럼, CCDF, IQ 웨이폼 이런 측정까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 측정된 화면입니다. 연속적으로 5개의 컴포넌트 캐리어가 있었을 때 각각의 캐리어별로 파워를 측정하고 있는 채널 파워 화면, 불연속적인 경우에도 각 불연속적인 컴포넌트 캐리어 개별적인 채널 파워, 그리고 전체 애그리게이티드 된 채널 파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랜스밋 온오프 파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트랜지언트 길이나 온 파워, 그 오프 파워에 대한 규격은 기존 LTE와 같지만 LTE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는 이제 CA를 연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연속적인 전체 대역 폭에 대한 어떤 필터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TD-LTE의 TD-LTE 어드밴스드에 약간 달라진 내용으로 저희 솔루션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시그널 퀄리티에 대한 내용으로 주파수 에라, EVM, 타임 얼라이먼트 에라, 다운링크, RS 파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프리퀀시 에러는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LTE나 LTE 어드밴스드나. EVM 같은 경우도 스펙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는데, EVM을 분석한다고 해서 여러 개의 CA가 있다고 해서 그 전체에 대한 EVM을 보는 게 아닙니다. 기존 LTE와 똑같이 개별 컴포넌트 캐리어에 대한 EVM을 본다는 부분을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기존에 LTE 업무를 해왔고 이미 스펙트럼 장비에 LTE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LTE 어드밴스드를 꼭 사야 됩니까? 꼭 사야 되는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일단 사시면 효율을 높이실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측정 항목 중에 아까 인트라밴드 넌 컨티기어스에 추가된 큐뮬리티브 측정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을 업무를 하실 때는 이제 사셔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기존을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새로운 걸 쓰시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먼저 이 내용을 보시면 기존 현재 LTE 옵션을 가지고 여러 개의 컴포넌트 캐리어를 측정하실 때 방식은 각각의 캐리어에 대해서 컨피규어, 캡처, 캘큘레이터, 디스플레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스위칭해서 그 과정을 그대로 다시 밟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출시한 LTE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는 컨피규레이션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첫 번째 캐리어에 대한 캡처를 한 다음에 캘큘레이터 할 때 다음 캐리어에 대한 캡처, 다음 캐리어에 대한 캡처 이런 식으로 매저먼트 타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테스트 효율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단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뭐 5개의 캐리어를 전체적으로 다 측정을 하셨을 때 각각의 캐리어에 대해서 첫 번째 캐리어, 두 번째 캐리어, 세 번째 캐리어, 네 번째, 다섯 번째 서로 다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을 한 화면상에서 동시에 다 보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특정 캐리어 하나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인덱스한 어널리시스를 하고 싶을 때는 또 그렇게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그 LTE 어드밴스드 CA를 분석하는 솔루션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제안을 해드리면 에이즐런트의 솔루션 중에 R&D에 좀 많은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VSA라고 하는 89600 VS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VSA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뿐만 아니라 스코프 그리고 지금 보시는 멀티포트 장비 이런 것들과 다 연동, 로직 어널라이저 등등 다 연동해서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만약에 스코프나 이런 장비를 이용을 하실 경우를 보게 되면 이 VSA의 LTE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는 컨피규레이션과 캡처를 한꺼번에 다 해버립니다. 그 5개의 전체 캐리어에 대해서. 분석 자체는 캘큘레이터 디스플레이가 차례대로 시퀀스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이러한 효율이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시그널 퀄리티의 테스트에 관련돼서 EVM을 이제 기존 LTE와 LTE 어드밴스드 그리고 VS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셨는데 그 외에 타임 얼라이먼트 에러라는 측정 항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기존의 마이모나 다이버시티에 대한 타임 얼라이먼트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LTE 어드밴스드 CA가 들어오면서 인트라밴드, 인터밴드에 대한 이러한 CA 간의 타임 얼라이먼트 요구 조건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측정을 위해서 여러 개의 CA가 있으면 계측기가 여러 개의 CA를 다 커버하는 와이드밴드 분석기 장비가 있어야 되느냐 또는 여러 개의 캐리어를 각각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멀티 채널 분석기가 있어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있으실 수가 있던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격이 비싸죠. 그죠? 그런 장비들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스펙트럼 어널라이저에 25메가 어널리시스 밴드위스 옵션, 물론 160메가까지 지금 지원하지만 25메가 어널리시스 밴드위스 옵션 가지고도 이러한 멀티플 컴포넌트 캐리어에 대한 타임 얼라이먼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DUT에서 익스터널 프레임 트리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인터널 피리어딕 타임 트리거를 이용하시게 되면 각각 컴포넌트 캐리어에 대한 트리거를 먼저 잡아가지고 타임 얼라이먼트 에러를 측정을 해서 지금 이게 스펙트럼 화면에 있는 LTE 어드밴스드 옵션의 결과인데요. 첫 번째 캐리어, 두 번째 캐리어의 타임 옵셋을 각각 보여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에러가 얼마큼 나는지 그 스펙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VSA라고 하는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현재 버전 18이 나올 예정인데 여기서는 타임 얼라이먼트 에러 자체를 아예 각각 캐리어에 대한 차이를 여기서 바로 다 결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스펙트럼은 그걸 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차이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스펙트럼 어널라이저의 LTE 어드밴스드가 다음 펌웨어에서는 타임 얼라이먼트 에러 차이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곧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측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unwanted emission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LTE Advanced Carrier Aggregation에서 out of occupied bandwidth라든지 스프레스 에미션 같은 경우는 새로 추가된 항목은 없습니다만 out of band emission, ACLR, SEM 같은 경우는 cumulative 내용이 추가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occupied bandwidth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지금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의 대역폭을 이제 측정을 해서 그게 얘가 사용하는 채널 대역폭 이상을 99% 파워가 넘지 않는지를 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99% 파워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개별적인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상황에 특정 캐리어 하나에 대한 occupied bandwidth를 봐야 되는 스펙은 없습니다. 네, 만약에 보셔야 된다고 하면 나머지 보지 않아야 될 부분은 inactive를 하고 보고자 하는 부분만 active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ACLR입니다. 기존 지금 이렇게 연속적인 CA 상황의 ACLR은 양쪽 끝에 있는 캐리어에서 옵셋을 가지고 기존 LTE처럼 WCDMA 그리고 LTE 이러한 대역폭으로 ACLR 측정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연속적인 CA 상황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인트라밴드 넌 컨티규어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가운데 다른 오퍼레이터가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죠? 이럴 때는 ACLR을 양쪽 사이드에 있는 그 캐리어를 기준으로 바깥쪽은 기존 LTE ACLR처럼 하시면 되지만 안쪽도 기존처럼 했을 때 얘 대역 이 신호에 대해서 이쪽, 이 신호에 대해서 이쪽, 그리고 퍼스트, 세컨드 할 때 이렇게 오버랩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버랩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와 같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업무를 하시게 되면 자세하게 또 문의 주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왜 굳이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느냐? 20메가라고 하는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냐면 지금 캐리어에 사용되는 그 캐리어 대역 폭이 이 캐리어 양쪽에 있는 대역폭이 1.4메가부터 20메가까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안쪽에서 보는 ACLR 대역폭은 5메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 기준으로 5메가폭, 5메가폭, 얘 기준으로 5메가폭, 5메가폭. 만약에 이 갭이 20메가를 넘게 되면 오버랩 될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큐뮬리티브 ACLR이 해당이 안 되고 그 이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큐뮬리티브 ACLR로 각 측정이 달라지는 게 기존 ACLR는 하나의 캐리어, 레프트, 라이트 중에 하나에 대비 인접 채널 루슬비를 본다고 하면 큐뮬리티브 ACLR은 레프트, 라이트의 합쳐진 것 분의 인접 루슬비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측정 결과는 이와 같이 이너루프 쪽 세팅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펙트럼 에미션 마스크인데 스펙트럼 에미션 마스크에서 지금 이러한 멀티캐리어 상황에 연속적인 멀티캐리어 CA 상황에 바깥쪽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 LTE와 똑같으니까요. 안쪽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양쪽 사이드의 캐리어로부터 오는 스펙트럼 에미션 마스크 측정이 이렇게 큐뮬리티브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너 옵셋에 대해서 새로운 계산 방식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너 옵셋, 아웃 옵셋에 대해서 저희 솔루션이 원버튼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수신 테스트 쪽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신 쪽 같은 경우는 자, LTE Advanced CA가 적용되는 쪽에서 기지국 수신 테스트가 뭐가 달라지느냐? 일단 수신 테스트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RX 캐릭터리스틱 테스트, 8절의 퍼포먼스 테스트. 그래서 RX 캐릭터리스틱 테스트 같은 경우는 센시티비티 레벨 또는 간섭 신호, AWGN, CW, 모듈레이션 등이 들어왔을 때 스루풋이 얼마나 나오느냐 오픈루프 형태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퍼포먼스 테스트는 마이모라든지 페이딩이라든지 그리고 또 클로즈 루프 형태로 HARQ, 에커, 타이밍, 어드밴스드 이러한 형태로 수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일단 뭐 이 부분들은 보시면 7장 수신 테스트는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3기가 4.2기가 사이에 리밋이 추가되었고 새로운 오퍼레이팅 밴드가 추가됐다는 점이 있고요. 8장 퍼포먼스 쪽에 LTCA에 대한 내용 8.34, 8.35, 8.36이 추가가 됐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그 기지국단에서 단말기로 내려왔을 때 단말기가 그 acknowledged HARQ acknowledged 에커네크 피드백을 보내게 되는데 그 피드백에 대해서 에커를 제대로 못 받을 확률 그 이제 그 에커 응답을 포맷 1B, 포맷 3로 했을 때 에커를 못 받을 확률 또는 뭐 네크를 에커로 디텍션 할 수 있는 확률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가 추가가 됐고요. 마이모에 대해서도 세 가지 항목이 업링크 마이모에 대한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릴리즈 10에서 추가된 내용이고요. 릴리즈 11로 가게 되면은 뭐 약간의 미디엄 레인지 기지국이 추가됐다는 것과 밴드 추가된 내용에 대해 외에는 특별하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CA에 관련해서 지금 그 다운링크 쪽으로 멀티 캐리어가 사용이 되면 캐리어마다 2개의 트랜스포트 블록이 다운링크 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5개의 CA가 사용되게 되면 최대 10개의 트랜스포터 블록이 사용이 가능한데 그거에 대해서 단말기가 업링크 쪽으로 PUCCH를 통해서 HARQ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 HARQ 피드백을 하게 되면 FDD 방식에서는 10개의 에커, TDD 방식에서는 20개의 에커가 필요하게 됩니다. HARQ 에커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릴리즈 9에서 나온 그 PUCCH 포맷 1B 채널 셀렉션을 이용한 포맷 1B 같은 경우는 최대 2개의 캐리어에 대해서 4개의 비트까지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2개 캐리어 이상에 대해서는 새로 추가된 PUCCH 포맷 3라는 것을 통해서 FDD 10개, TDD 20개의 응답을 통해서 제대로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CA에 대해서 수신 쪽에 추가된 8.34, 5, 6에 대한 시험은 지금 시그널 제너레이터가 이제 1x2 구성 같은 경우에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신호가 하나가 나오고 기지국 같은 경우에 2개의 RX 안테나를 받게 되고 그 사이에 AWGN 그리고 페이딩 채널 시뮬레이터가 걸려서 시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 내용을 쭉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LTE 어드밴스드의 제일 큰 기술 중에 하나가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기술이고요. 그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트를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어떤 개발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새로 추가된 항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에즐런트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출시를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추가된 내용이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R&D나 매뉴팩처링 쪽에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바깥에 안녕하십니까, 에즐런트 박준규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는 오늘 에즐런트 솔루션 중에 파워앰프 테스트를 위한 인벨로프 트래킹 기술 측정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벨로프 트래킹 테크놀로지,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인벨로프 트래킹이 뭐고, 그 다음에 인벨로프 트래킹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인벨로프 메저먼트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뭐 측정하시면서 개발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에즐런트 솔루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장으로 ET에 대한 설명은 뭐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팜 쪽 개발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도 ET가 뭔지 요새 좀 핫하다고 하는데 뭔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는 인벨롭 트래킹이고요. 가운데 있는 세모는 파워앰프입니다. 파워앰프에 RF 신호를 넣고 파워앰프를 통해서
증폭을 해서 이제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RF 신호를 쉐이핑 테이블이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인벨로프를 해서 그거를 ETPS, ET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RF 신호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파워 서플라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기존에는 픽스드 파워를 썼습니다. 계속 똑같은 파워를 공급을 했었고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전력이 쓰이고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계속 높은 파워를 넣어줘야 됐습니다. 인벨롭 트래킹을 쓰시면서 이제 RF 신호가 나올 때, 필요할 때만 전원을 높게 써주고, 낮게 쓸 때는 낮게 전원을 공급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낭비되는 전력이 줄기 때문에 그 온도도 낮아지게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ACP, 어드제이센트 채널 파워도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ET 트래킹 타임라인인데요. 2009년에서 2011년까지는 이제 MMPA 쪽이 많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 뒤로 2014년부터 인벨롭 트래킹이 이슈가 되고 많이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인벨롭 트래킹 하실 때 크게 두 가지 스탠다드 및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RFIC 또는 베이스밴드에서 파워 서플라이를 컨트롤하는 MIPI가 있습니다. BBIC, RFIC에서 ETPS로 컨트롤하게 되고요. 요거는 MIPI 얼라이언스에서 스펙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ETPS에서 이제 ETPA, 파워 앰프 쪽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요거는 오픈 얼라이언스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요. 요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스펙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피 쪽, 오픈 ET 쪽 전부 에즐런트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같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에즐런트 솔루션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RF 시그널을 보시면은 LT 프레임은 1ms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글지글하죠. 그거를 이제 심볼 단위로 보게 된다면 10마이크로세크입니다. 좀 더 시간축을 좀 더 넓게 보시면 그러니까 촘촘하게 보시면 이제 인벨롭 신호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똑같은 신호입니다. 똑같은 신호인데 쭉쭉쭉쭉 늘려 보시면은 1ms 단위로 보실 때는 노란색으로 첫 번째 걸로 보이시고요. 두 번째 이제 심볼 단위로 보신 거고, 세 번째 이제 인벨로프 신호 0.1에서 1마이크로세크 단위로 보셨을 때는 이렇게 인벨로프가 보이시게 됩니다. RF 캐리어 단위까지 내려가면은 1에서 2 나노세크로 보실 경우에는 이렇게 캐리어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보실 부분은 인벨로프 된 신호,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RF 신호가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을 때 인벨로프를 빨간색으로 해서 이 신호를 이용해서 ETPS에 전원을 공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PA 디자인할 때 크게 보실 게 세 가지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피션시고요. 보통 PAE, 파워 앰프 이피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파워 인 분의 RF P 아웃이 PAE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팜에 들어가는 전원 대비해서 RF 파워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100% 파워 이피션시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픽스드 서플라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을 이용하시면 아래와 같이 효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RF 아웃풋 볼티지에 따라서 최대로는 50에서 60%의 피크 아웃풋을 보이고, 낮은 아웃풋 파워에서는 그만큼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서플라이를 주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P아웃은 낮게 되니까요. ET를 이용하시게 되면 지금 녹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상황에서 50, 60 근방까지의 효율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제 리니어리티입니다.
개인 값을 어떤 아웃풋 파워 볼티지에서도 똑같은 개인 값을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픽스드 서플라이로 썼을 때 갈륨 알사나이드 베이스로 된 거는 파워가 낮을 때는 개인 익스펜션이 일어나고요. 파워가 높을 때는 컴프레션이 일어나서 파워 값을 빠지게 됩니다. 시무스 타입의 픽스드 서플라이는 빨간색처럼 그 개인 익스펜션 없이 컴프레션이 일어나는 모드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ET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앞에서는 녹색이 ET였는데 마찬가지로 녹색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개인 값을 다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법으로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을 이제 위치를 바꿔가면서 똑같은 위치의 개인 값을 찾아가게끔 하는 게 ET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로는 이제 밴드위스가 여러 개를 가져갑니다. 심지어 요새 단말기에서 밴드위스 RF를 24개까지도 가져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ET를 적용해야 될 밴드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원하시는 그 커버리지를 가지고 RF 프리퀀시에 맞춰서 그 팜의 퍼포먼스를 빠르게 여러 개 측정하셔야 되는데 좀 더 빠르게 측정하실 수 있어야지 ET 솔루션을 적용하시기에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어치의 퍼포먼스를 가져갈 수 있게끔 좀 더 도움을 드리려고 ET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ET 처음 소개해 드리면은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게 과연 ET로 얼마나 개선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요거 전에 APT라고 있었습니다. APT라는 기능은 인벨로프를 한 건 아니고 개인 값을 어느 정도 가져갈 때 그 개인 값에 맞춰서 하이 게인일 때는 하이 게인에 맞는 파워 서플라이 값, 로우 게인일 때는 로우 게인에 맞는 서플라이 파워를 제공했고 이런 거였는데 ETPS를 하면서는 이제 인벨롭 신호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때에 맞춰서 그 파워 서플라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픽스드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1375mW 정도 동작하는데 그 전력이 들어가고요. ET 서플라이를 이용하면 914mW 정도 됩니다. 숫자로 치면은 한 30% 정도의 파워 앰프의 성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핸드셋으로 치면은 파워 앰프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전체 효율로 쳤을 때는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에서 15% 정도 개선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실 거는 노란색이 RF 신호가 나오고 있고 캐리어가 나오고 있고 그 옆에 ACP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실 거는 오른쪽 화면에 있는 에버리지 PA입니다. 지금 현재는 41% 정도의 효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보실 거는 왼쪽 밑에 개인 값이랑 그다음 AM, PM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색 화면은 가운데 빼고는 전부 작게 나온 게 좋고요. 오른쪽에 있는 PA는 이피션시니까 높게 나올수록 좋고요. AM, PM 개인 값은 평평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ET를 적용했습니다. ET를 적용하면 ACP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PA는 41%에서 지금 56%로 개선이 됐습니다. 평평도도 훨씬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ET에 DPD까지 적용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개선이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죠? 한 가지 빼고 다 개선이 됩니다. 보면은 ACP 훨씬 좋아지고요. 개인값 훨씬 좋아집니다. 근데 PA는 56%에서 한 3% 정도 조금이라는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PA는 조금 나빠질 수도 있고요. 나빠진 채로 다른 퍼포먼스가 훨씬 좋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처음에 ET를 설명드렸는데요. 팜 입장에서는
ET하고 DPD, 디지털 프리 디스토션이 같이 적용이 돼야지 팜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들이 같이 적용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그림으로 봤었는데요.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IQ 신호 베이스로 해서 인벨롭 디텍터를 이용해서 신호를 쉐이핑 테이블에 적용한 다음에 IQ를 업컨버팅한 RF 신호에 실어서 팜의 인풋으로 넣어주고요. 쉐이핑 테이블을 통과한 인벨로프 디텍팅 된 그 IQ 신호가 ETPS, 인벨로프 트래킹 서플라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IQ, 그러니까 RF 신호 IQ에 맞는 RF에 맞춰서 팜이 세게 동작할 때는 파워 서플라이가 세게 동작을 해주고 적게 동작할 때는 적게 동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IQ에서 업컨버팅 할 때 말고 인벨롭 디텍팅 할 때는 오버샘플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RF 신호보다 인벨롭된 IQ 웨이브폼이 그 밴드위스가 훨씬 넓기 때문에 오버샘플링을 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핑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파워 앰프의 캐릭터리스틱 및 시스템 디자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쉐이핑 테이블은 보통 ETPS를 만드는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고요. 그거에 맞춰서 팜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린 쉐이핑 테이블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쉐이핑 테이블을 가지고 ETPS를 동작을 시키는데요. 그러면 자, IQ 쪽으로 업컨버팅된 RF가 들어가고요. ETPS를 통해서 팜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 파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타임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맞춰줄 수 있는 이제 에질런트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핑 테이블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RF 아웃풋 볼티지 대비해서 PA 서플라이 볼티지가 이런 모양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파란색 화면은 이제 RF 신호고요. 노란색 화면이 인벨롭된 신호입니다. 인벨롭된 신호는 0까지 안 보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팜이 꺼지기 때문에 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0까지 안 가게끔 하고 0.5에서 한 1V 정도의 미니멈 값을 유지하는 게 팜의 효율을 높여주는데 더 이득이 된다고 해서 보통 0.5에서 1V의 미니멈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굉장히 스무스한 그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무스한 그래프가 노란색의 커브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모양을 정해주게 되고요. 팜이 중간 많이 동작하는 지점에서는 리니어리티를 유지하게끔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을 정해놓고 어느 이상 올라갈 때는 멈춘다. 어느 리밋까지 동작하게끔 이 쉐이핑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RF 신호는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가운데 있는 게 RF 스펙트럼이고 그 옆에 ACP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인벨롭된 스펙트럼을 가지고 갑니다. 인벨롭된 스펙트럼이 훨씬 넓죠? 그래서 오버샘플이 필요하고 보통 RF 신호를 가져오는 거 대비해서 3배 또는 5배까지도 오버샘플을 해서 인벨롭된 스펙트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DC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RF 신호하고 똑같이 같은 밴드위스로 인벨롭된 신호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쉐이핑을 통해서 이제 노란색의 쉐이핑 테이블을 이용한 인벨롭된 신호를 가져오는데요. 빨간색으로 가져온 인벨롭된 신호를 이제 쉐이핑 테이블을 통과하게 되면은 노란색과 같이
0까지는 안 가고 같은 모양의 RF의 같은 모양의 인벨롭된 신호를 똑같이 ETPS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얼라인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와이드밴드로 인벨롭된 디텍트된 신호를 넣어준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RF 아웃을 캡처하고 그 다음에 VIN, RF인을 얼라인을 맞춰준 채로 IV 값과 RF인, RF 아웃을 통해서 PA 값을 구하실 수도 있고요. RF 아웃에 나오는 이제 스펙트럼을 보시고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정하실 때 보면은 이제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쉐이핑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T팜을 잘 구성했어도 그거에 맞는 안테나 튜닝이 또 필요하실 것 같고요. 신호가 ETPS에 들어가고 ET팜에 들어가는데 그 타임 얼라인먼트를 어떻게 맞출지, AM, PM 값, 개인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측정하시는 거.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에서 적용되는 I, 그러니까 Pin이랑 RF 아웃 빼기 뭐 RF 인 해서 PA 값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ETPS를 통한 그룹 딜레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노이즈 플로우가 얼마나 되는지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플로우는 이렇게 됩니다. 쉐이핑 테이블을 만들고 뭐 베이스밴드 IC, RFIC를 통해서 ET 파워 서플라이, 그 다음에 ET 파워 앰프,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폰 디자인까지 전체적으로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일부분만 하셔도 뭐 제가 설명드릴 건 이제 R&D 입장에서 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에즐런트에서는 뭐 전체적인 솔루션을 전부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넣어봤습니다. 에즐런트에서는 일단 시뮬레이션 툴부터 시작해서 뭐 시그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을 하고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고요. 벤치 원 박스와 그 다음에 PXI 모듈러 타입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뭐 테스트 플로우 및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시작은 모델링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모델링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특성을 잡고 쉐이핑 테이블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시그널로 적용을 시키고 측정된 값을 가지고 이제 쉐이핑 테이블을 다시 개선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DS를 통해서 에즐런트에서는 ET 테스트 스케매틱을 만드셔서 뭐 PA가 얼마나 나올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을 할지를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쉐이핑 테이블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쉐이핑 테이블을 만드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펄스드 CW를 주는 채로 X 파라미터를 측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펄스드 CW를 준 채로 AM 또는 PA를 측정해서 쉐이핑 테이블을 구성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실린 모듈레이트 된 신호를 넣어서 쉐이핑 테이블을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펄스드 CW PA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에즐런트 PNA-X MVNA 시스템을 이용해서 팜의 성능을 팜의 인풋, 팜의 아웃풋, 그리고 팜의 파워 인을 같이 보시면서 이 팜의 퍼포먼스를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MVNA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넌 리니어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전부 파라미터를 추출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펄스드 C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널 제너레이터로 신호를 넣으시고 그거를 MXA로 신호 분석을 하시면서 뭐 지금 화면에는 파워 서플라이가 가장 크게 나와 있는데요. 요 부분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에서 주는 바이어스를 가지고 이제 캐릭터리스틱을 만드시는데 이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제 쉐이핑 테이블을 만들었다 치고요. 그 만든 테이블을 이용해서 LTE 시그널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웨이브폼을 만들고 신호를 만들고 그 다음에 RF 측정을 하고 RF 측정된 거에 인벨로프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웨이브폼은 LTA, LTE, 뭐 FDD, TDD 전부 다 가능합니다. 신호는 시그널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뭐 신호를 매틀랩으로 만드신 거, 뭐 CSV로 만드신 것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디지털 프리 디스토션이라는 옵션도 있으셔서 ET뿐만 아니라 DPD, 디지털 프리 디스토션도 같이 적용된 채로 측정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인벨롭된 시그널은 뭐 오버샘플은 뭐 32배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통 3배에서 5배 된 신호를 이용하시고요. 쉐이핑 테이블 만드시고 뭐 ETPS 게인, 뭐 인벨롭된 웨이브폼을 만드신 거를 엑스포트도 가능하십니다. 시그널 스튜디오, 그러니까 PA 테스트를 위한 시그널 스튜디오가 새로 8월 달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따로 뭐 신호 만드시는 거나 아니면 뭐 VSA, 분석 도구가 따로 필요하시지 않고요. 장비, MXA, MXG, AWG,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가 있는 채로 팜 또는 파워 서플라이를 가지고 요 시그널 스튜디오 하나면 모든 것을 컨트롤해서 측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장점이라고 설명드리면은 클로즈 루프 DPD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DPD 솔루션도 DPD를 적용한 채로 아웃풋을 보고 얼마나 나오는지를 예상을 해서 뭐 파워 값을 조절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파워 서버도 가능하고 아웃풋이 뭐 27dB로 고정시켜 놓은 채로 DPD 모델을 돌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은 오른쪽 아래 화면처럼 이제 녹색은 빨간색처럼 나왔던 신호가 ACP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뭐 AM, PM 값들이 훨씬 더 플랫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씨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 플랫한 AM, PM에 보면은 델타 EVM이라고 있습니다. 델타 EVM 값은 RF 신호하고 그 다음에 인벨롭된 신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그 값을 표현해 주는 게 델타 EVM입니다. 그런 것도 뭐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도 보실 수 있으시고 ET-DPD가 적용이 되면은 그 뒤에 얼마나 더 개선이 됐는지도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ET만 적용했을 때의 화면이고 ET-DPD가 적용됐을 때의 화면입니다. 개인 값은 훨씬 플랫해지고요. 뭐 AM, PM 값도 거의 플랫한 값을 가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ACPR 같은 경우에도 주변 성분들이 훨씬 낮아져서 팜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임페어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픽스드 서플라이일 때는 좀 덜 나오던 것들이 아웃밴드에서 인벨롭 트래킹을 키면은 이렇게 더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신호를 만들어줄 때 얼마나 그러니까 잘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생기는 문제고요. 뭐 스몰 RB 얼로케이션일 때 특히 뭐 IQ 임페어가 맞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뭐 잘 설정하셔서 하시면 요 인벨롭 트래킹 할 때도 똑같이 아웃밴드 쪽에 나오는 문제를 잡아서 측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그널 스튜디오에서 보시면 IQ 오프셋 같은 걸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RB 스케줄링을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서 예를 들면 지금 빨간색이 RB입니다. RB를 원하시는 대로 구성하셔서 뭐 시그널을 만드시고 지금 앞에서 보셨던 그 뭐 특정 일부 RB에 그 신호를 실었을 때만 나오는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확인하실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그널 제너레이터로 쓰시는 거는 이제 MXG 그리고 AWG 두 개로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MXG에서는 이제 RF 신호를 만들게 되고요. AWG에서는 똑같이 그 RF 신호를 인벨로프한 신호를 ETPS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그널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인벨랩 트래킹을 하시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RF 신호를 ETPA에 넣어주고 그 IQ 똑같이 받은 신호로 AWG에서 인벨롭된 신호를 ETPS에 넣어줘서 RF가 동작할 때 그거에 맞춰서 ETPS를 동작시켜서 팜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신호를 만들고 넣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PAE, 뭐 ACPR, RX 밴드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면이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타임 얼라인먼트를 맞춰줬을 때 미스 얼라인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도 ACP가 굉장히 많은 값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뭐 지금 48, 49까지도 내려가기도 하고요. 높게 올라갈 때는 41, 뭐 40, 38, 그러니까 거의 한 10dB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라인먼트를 처음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RF 신호가 나오고 있고 인벨로프된 어널리시스를 하는 방법으로는 89600 VSA 버전 17에서부터 이제 XY 플롯을 이용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17 버전부터 AM, PM을 같이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베이스밴드 장비로는 이제 9000A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그 최대 뭐 4기가 밴드위스, 뭐 20기가 샘플 레이트를 이용해서 그걸로 4채널까지 한꺼번에 받아서 그걸로 스코프로 측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PAE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PAE하고 그 다음에 X 시리즈를 이용해서 RF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장비는 DSO 장비이고요.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 장비이고요.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IV 값을 보실 수가 있고 X 시리즈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RF 인 또는 RF 아웃 값을 측정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크게 보실 부분은 이제 ACP 맨 위쪽에 있는 그 값들, 그 노란색 화면들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랑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LT, EVM, IQ 에러 매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RF 파워, 그 다음에 ACLR, ACP 값들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 쉐이핑 테이블하고 PA 값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게 89600 VSA를 이용하시면 뭐 하나씩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전부 토탈로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89600 VSA를 이용해서 이제 아까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델타 EVM 값입니다. 델타 EVM 값은 지금 보시면 녹색은 RF 신호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그 인벨롭된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는지 지금 빨간색 부분 같은 경우에 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델타 EVM 값으로 퍼센트로 표시해서 8960 VSA 또는 PA 그 테스트용 시그널 스튜디오에서 델타 EVM 값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솔루션으로는 PA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8990B라는 장비가 있고요. 맨 밑에 있는 8990B 피크 파워 어널라이저입니다. 그리고 DC 파워 서플라이로는 N6705B 모듈을 DC 파워 어널라이저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파워 서플라이 ETPS에 2개 이상의 파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파워 서플라이 2개를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이 장비를 이용하시면 좀 더 측정하시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맨 위에 있는 그 RF 파워 센서 같은 경우에는 피크 파워 어널라이저에 연결을 하셔서 파워를 측정하시는데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플로우를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한 건데요. 캐릭터리스틱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시스템 디자인을 하시고요. 쉐이핑 테이블을 만드시고 웨이브폼을 만들 때 쉐이핑 테이블을 적용해서 RF 신호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벨롭된 인벨롭된 신호를 이제 ET 서플라이에 넣고 RF 신호를 RF 팜에 넣어서 그거를 이제 PA 측정하시고 뭐 AM, PM, EVM, ACLR, 그다음 밴드 노이즈, RF 파워 값을 전체적으로 측정하셔서 그걸 기준으로 다시 파워 앰프의 특성을 개선하시는데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솔루션을 이제 토탈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인벨롭 트래킹용 그 시그널 스튜디오, 그리고 LTE용 시그널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MXG, AWG를 이용해서 신호를 만드시고요. 신호 만든 거를 팜, ETPS에 넣어주시고 이제 팜에서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RF 아웃을 가지고 X 시리즈 어널라이저에서 ACP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DSO,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 시리즈 갖고 IV 값을 같이 측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PSI 솔루션인데요. PSI 같은 경우에는 벡터 시그널 제너레이터, 벡터 시그널 어널라이저, AWG는 3분기에 나올 예정이고요. 똑같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뭐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신호 만들고 AWG에서 신호 만들어서 뭐 ETPA, ETPS에 신호를 넣어준 다음에 그거를 VSA로 신호를 받아서 그걸 분석해서 얼마나 개선되는지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PA 솔루션입니다. PA를 하실 때는 파워 인풋 대비해서 RF 아웃풋을 측정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앞에서 보여드렸던 시그널 어널라이저,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로 IV 값을 보실 경우에는 VSA로 한꺼번에 엮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실 경우에는 장비 3대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8990B를 이용하시면 RF 포트 2개, 그 다음에 디지털 포트 2개를 이용해서 한 장비에서 AM, 개인, 그 다음에 PA 값을 같이 보실 수 있는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PA 값을 측정해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ET라는 이름 하에 ET, DPD 솔루션을 설명드렸습니다. 뭐 기억해 주실 거는 ET, 인벨롭 트래킹이고요. DPD, 디지털 프리 디스토션입니다. 뭐 ET를 함으로써 뭐 성능을 개선하고 배터리 성능, 그 다음에 파워 앰프의 퍼포먼스를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T가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로 올라오고 있고요. 컴포넌트 업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조만간 핸드셋에서도 이 부분을 적용한 것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즐런트에서는 오픈, 클로즈드 루프의 DPD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픈은 컴포넌트 입장에서 필요하실 것 같고요. 클로즈 루프 DPD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트가 됐을 때 클로즈 루프 DPD가 적용되시면 전체적으로 솔루션을 보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 그리고 PA 테스트를 하실 때 굉장히 많은 챌린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도도 굉장히 높고요. 장비도 한두 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에즐런트 장비조차도 지금 현재 4개의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즐런트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시뮬레이션서부터 시작해서 뭐 R&D 솔루션, 그다음 매니팩처링, PXI 솔루션까지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으로 전부 처음부터,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개발, 검증까지 전부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솔루션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ET, DPD 테스트가 가능한 커버리지가 R&D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앤 베리피케이션에서는 가운데처럼 되고, 프로덕션 쪽, 뭐 양산 쪽에서는 이제 PXI 솔루션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델링서부터 시작해서 모델링, 시뮬레이션, 신호 만드는 거, 뭐 RF 신호, 그 다음에 인벨로프 신호를 만드는 거, 뭐 디스토션 테스트를 하시는 거, 메저먼트, 뭐 PA뿐만 아니라 뭐 ACAR, ACP, 뭐 AMAM, AMPM 값을 전부 측정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질런트 사이트에서 인벨로프 트래킹 하시면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 똑같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인 솔루션, 뭐 인벨로프 트래킹 솔루션 가이드, 뭐 비디오, 뭐 애플리케이션 노트 이런 것들을 전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